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되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시행됩니다. 생활안전과 교통, 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7% 늘어난 548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6월 기준과 상반기 기준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이 오는 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될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여권의 대권 여론조사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권 예비주자 구룡은 한자리에 모여 여러 생각들을 전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일정 첫날 국회를 찾은 윤석열 전 총장. 기자들을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그 뒷얘기 전합니다. 학폭 논란을 야기시켰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배구 코트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 나섰는데 인터뷰 발언이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전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김치찜 속에 목장갑이 나왔는데 이게 진실 공방이 벌어진다. 이동석 기자. 김치찜 속에서 목장갑이 정말 나온 거예요? 네, 일단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찜 안에서 목장갑이 나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글쓴이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요. 건두부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목장갑이었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건두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꺼내보니까 목장갑이 발견된 건데요. 하지만 정작 식당 주인은 우리는 식당에서 목장갑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이 이제 리뷰에 올라온 사진이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목장갑인데 뭐 여기에 이제 리뷰가 있어요. 이동석 기자. 혹시 이 리뷰가 사실이 아니고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네, 조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해당 업주는요, 이것은 4개월 전의 일이다. 그러면서 매장에서 빨간색 목장갑을 쓸 일이 없다. CCTV까지 다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글쓴이가 남긴 리뷰는 아직 지워지지도 않은 상태라서 잊을만 하면 재점화가 되고 있어 영업이 쉽지 않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업주는 글쓴이에게 아직 연락조차 이렇게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거 쿠팡이츠 사건도 있어서 배달업체에 연락해보니 음해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해당 업체의 설명이었습니다. 음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요.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쳤는지 그것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지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새우튀김 환불 문제로 이 분식점 업주가 사망하는 일 때문에 이 리뷰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당시의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아이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초보인 걸 좀 조심해주세요. 소 의원님,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리뷰라면 이 소비자들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뭐 허위나 비방의 목적이라면 이 부분을 좀 제재할 만한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이동석 기자 설명한 대로 이게 리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최근에 정의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점주들이 63.3%에 달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 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한 점주는 70%가 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그냥 이 다는 입장에서는 한 줄 다는 거지만 네. 그 점주 입장에서는 이 매장의 매출 자체가 좌우될 정도로 상당히 생존의 문제가 달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가 갖고 있는 순기능은 어쨌든 리뷰를 통해서 자꾸 이제 개선을 해나가고 서비스든 맛이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어떤 악성 그렇죠. 리뷰라든지 이른바 별점 테러로 상징되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점주가 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개선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이제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은 그걸 뭐 삭제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일부 회사는 그냥 그걸 삭제 안 하고 두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삭제까지는 아니어도 블라인드 처리를 일단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되면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살려주든지 이러한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배달의 업체와 점주들 사이에서 이 리뷰와 관련된 어떤 협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네.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이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댓글을 달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지만 이제 배달업 업체 입장에서는 또 소비자들이 다른 리뷰를 함부로 또 이렇게 막 할 수가 없다라는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특히 이제 블라인드 처리 같은 건 상당히 좀 빠르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조금 전에 소정섭 위원이 논평한 대로 그런 해결 방안을 조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치킨은 못 참지, 윤지영 기자. 네. 치킨은 정말 못 참아요. 이거는 근데 무슨 얘기예요? 네, 정말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치킨을 먹는 걸 멈추지 못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위협적인 이게, 상황이요? 네, 현지 시간 17일 멕시코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헬멧을 쓴 남성이 지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한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치킨을 먹고 있는데요. 네. 저 헬멧을 쓴 남성 배달원인가 싶기도 한데 배달원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아까 총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을요? 네, 이 식당에 들어온 무장 강도인 건데요. 아이고. 그런데 저 무장 강도가 저 후드티를 입은 남성 주변을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저 후드티를 입은 남성 정말 태연하게 치킨을 계속 어허. 먹고 있습니다. 네. 이 심지어는 앞서서 목걸이를 한번 가지고 가기도 했고요. 또 지금은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건네주면서도 오른손에서는 치킨을 놓지 못하고 있죠. 아, 휴대전화 내 거 가져가라 그러고 주고 이제 치킨은 계속 먹는군요. 네, 맞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인데 어허. 이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누리꾼들은 치킨이 얼마나 맛있길래 저러는 거냐. 이거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이 치킨 광고 아니냐라는 반응 그럴 수도 등을 있겠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멕시코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고요. 이 다만 남미 지역의 매체에 따르면 이런 일이 중남미 국가에서는 종종 발생을 한다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당황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움을 주는 영상임에는 확실해 보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권총을 들이대는데 태연하게 이 치킨을 먹을 수 있는지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자.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윤석열과 확 달랐다. 여권 내 대권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출사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 모두 다 이제 민주당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당의 당원들이고, 뭐 후보들 간의 연대 협력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가능하면 또 연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긴 합니다만. 네,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아침 일찍 영상으로 대권 출사표를 공개했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이재명 지사 드디어 이제 대권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 지사가 대권에 출마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네, 이 출마 선언을 한 줄로 딱 압축해 놓은 거 바로 슬로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슬로건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였는데요. 네. 이 본인의 강점인 추진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재명 지사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이 출마 선언을 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이 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이제 여러 SNS에 동시에 공개를 하면서 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앞서서 저희 영상으로 짧게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이 위기인 이유는 불공정 양극화 때문인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기득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없는 기름 만들고 풀 수 없는 매듭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이재명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공정을 내세웠는데요. 이 공정성을 확보해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생각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난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온 흑수저다. 고로 지금은 이재명을 뽑아야 할 때다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을 공개를 하고 이재명 지사 그렇다면 이 첫 일정을 어디로 갔는가 바로 국립현충원으로 갔는데요. 아, 현충원을 갔군요. 네, 이 현충원에 간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입이니까 이분이 대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어제 윤석열 총장님 그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입이 여기 있어서 이분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첫 일정이니까 뭐 발언 하나만 하고 가시죠. 누군가는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누구는 이름도 저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위패를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제 네. 다른 캠 현충원인데 무슨 어제 그걸 물어봐요. 아, 네. 현충원인데 아니, 기자들이니까 좀 물어보지 마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보통 정치인들이 현충원을 찾으면 가는 곳이 바로 전직 대통령의 묘역들을 찾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도 당선 직후에 가서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전직 대통령 묘역이 아니라 무명용사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이 이 세상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 자신이 이제 흑수저 출신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걸 이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야권 지지율 1위이자 불과 며칠 전에 출마 선언을 한 이 윤석열 전 총장이랑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을 하고 현충원에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죠, 맞아요. 네. 다만 이 출마 선언 전에 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또 만나고 이 K9 사고 장병을 만났었던 이런 행보를 했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는 아무래도 서민의 윤 전 총장은 좀 애국의 방점이 찍힌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나름 좀 의식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이 부분이요? 앞서서 그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이재명 지사한테 이제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 대변인한테 하십시오 하고 좀 이렇게 옆으로 공을 미루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대변인한테 이 기자들이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옆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라고 이 측근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김은미 기자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잠깐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제 이제 대권 출마 선언하면서 상당히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영상으로만 딸랑하고 조용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확실히 비교가 됐습니다. 바로 비대면 방식으로 조용한 출정식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출마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가 잉태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고쳐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10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밖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출정식을 열었었는데요. 네. 반면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비대면 출마라는 색다른 방식으로 대선 출마 소식을 알렸습니다. 왼쪽에 나오시는 모습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정식에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재명 지사가 조용히 스튜디오에 앉아서 비대면 방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이 어땠냐는 질문에는요. 대변인을 찾으면서 대신 말씀해 주실 것 이러면서 말을 피하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선 코로나 시국에 현명한 출마 선언이었다. 이런 현재 목소리가 찬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 기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문,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 비교해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출마 선언문만 딱 봤을 때 어떤 뭐 차이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대선 출정식의 방식도 대도적이었지만 이 대선 출정식을 진행하는 모습 자체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공 모드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정, 말투도 이 강공 모드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부드러움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죠. 네. 이 내용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자유였는데요.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22번이나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공정을 9번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요. 네. 경제를 18번, 공정을 13번 언급했습니다. 이 앞서서 보셨겠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 문구들을 넣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였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은 그동안 어땠냐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이 반면 이재명 지사는 이 기회는 공정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와 미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미래를 향한 지향점을 얘기하는데 이 멘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렸는데요. 이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폭을 쏟아내는데 대부분을 할애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를 계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이 상반되는 출마 선언문이군요. 이 대선 과정에서는요, 검증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이 검증이란 단어가 항상 따라붙고 있는데 반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스캔들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증이라는 걸 한번 받은 적이 있죠.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습니다. 소 의원님, 이재명 지사도 어쨌든 이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좀 반대 행보인데 글쎄요, 이 안에도 어떤 전략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제 중도층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어차피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여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부분은 지금 상황이면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자신의 확장성 부분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도층으로의 그 호소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중도층을 놓고 윤석열 전 총장과 상당히 다투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겨냥한 오늘 이 선언문 중에서도 실용적인 부분, 성과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진보, 보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자꾸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중도층을 노린 그런 부분들이고 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를 비교해 보면 같은 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다른 점은 성장 과정의 차이가 좀 있죠. 그래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죠. 아버지가 이제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충암고 서울대법대를 나왔고 그때 뭐 나름 유복하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거죠. 지금 사진도 나오네요. 네. 예,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94년부터 검사로 한 27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흙수저를 넘어서 무수저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마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이제 서울 성남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공장 6군데 정도를 전전하면서 그때 입은 부상으로 이제 장애 등급까지 받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다녔고 다니면서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그 뒤부터는 변호사 활동하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흐름을 가져왔거든요. 성장 과정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질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두 사람 다 달변입니다. 말을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달변이고 그 달변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당히 끌어당기는 한 번 만나면 이재명 지사든 윤석열 전 총장이든 상대로부터 상당한 호감을 사는 그러한 재주가 있습니다. 또 이른바 보스 기질이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두 사람이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할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을 때 그 성남지청에 검사로 근무할 때 그 당시 변호사로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 맞아요. 네. 나름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재명 지사는 2017년 5월 달에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서로가 약간은 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나 개인적인 성격상으로는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두 사람이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서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한 정치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것 같군요. 두 사람 모두
말빨로는 뒤지지 않는다. 조금 전에 소정섭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이재명, 윤석열 닮은 듯 다른 듯 두 사람이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윤정 기자, 네. 어제 이제 국회 방문했던 모습 저희도 잠깐 전해줬잖아요. 네. 어제 보니까 정치부 기자들 만나는 모습 그렇게 크게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먹 인사 나눴는데요. 네.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예. 여기 한번 요새 악수는 안 된다며. 네, 아유,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보시면 이 오른손으로 명함을 받아서 왼손에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정작 본인 명함은 주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 명함은 만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윤 전 총장 각 언론사가 모여있는 부스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돌았는데요. 바로 이 지역 주재 기자실이 있는 이곳에 가서는 좀 특이한 발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 재미있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도성에서 한 600년가량 500년 넘게 사셨으니까. 논산에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때 이제 학교 다닌다고 예. 공주를 받고 하니까 저희 피는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이 거기서 500년 이상 살았으니 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도 언제 오세요? 무슨 좋아하시는데? 강원도요? 이제 또 가야죠. 조만간. 5월 말에 갔는데 또 자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고맙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대선을 위해서는 지역 민심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윤 전 총장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조부와 부친은 모두 충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 언론사를 찾아서는 내 피는 충남이다라고 네. 강조를 해서 이 지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강원 지역 언론사 부스에서는 강원도 자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습 이미 반은 정치인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부상한 것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추연 갈등 이때 아닌가요? 세계일보가 지난해 1월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이 당시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지지율 보면 10.8%, 당시 2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렇게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 주자 반열에 올려놓은 이 세계일보 부스에 가서는 뭐라고 했는지 그 멘트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한 기자가 윤 전 총장님을 작년 여론조사에 넣었다가 고생했다. 주위에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겠죠. 그랬더니 윤 전 총장 여기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게 이 여론조사 때문에 왔다 이 얘기군요. 자, 어제 보니까 이 언론사 부스를 한 30분 정도 돌았다고 해요. 이 기자들과의 스킨십 지상 과제였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어제뿐만 아니라 그제 이 기자회견에서도 기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그럼 내가 우리 대변인하고 협의해서 직접 드릴 수 있는 거나 하고 우리 대변인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미안해요. 편한 거 못하면서.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가 잘 부탁드릴게요. 네. 팩트 아주 팩트 때문에 산불을 못 하겠어. 아까 인사 못 드리고 인사 좀 네. 그래, 가자. 네, 산책 윤 전-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정말로 전화와 문자를 잘 안 받는데 그 부분도 좀 본인이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 산책을 못 하겠다고 한 건지 이거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9일 서초동 공원에서의 모습이고 지난 23일 반포 한강공원 또 지난 27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산책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모두 같은 언론사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이걸 윤 전 총장도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잠액이 길었기 때문에 네. 이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가장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이 전원 정치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인지 윤 전 총장 측이 어제 오전 언론사 행사를 이렇게 참석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초청받아서 개인적으로 간 일정이었다고 설명을 했고 대선 주자로서 잡은 첫 일정은 이 국회 기자실 방문이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그런 만큼 전면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 첫 일정으로 보여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 일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요? 네, 어제 국회 기자실 방문 이후에 윤 전 총장이 짤막한 인사말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넥타이는 글쎄 뭐 이것도 푸른색이었나?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를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양해를 했습니다. 총장님, 이동훈 대변인은 경질이 맞나요? 네, 보신 것처럼 준비한 인사말도 잘했고 또 넥타이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온 거다 이렇게 호방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문제는 그 이후에 기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공식 일정 첫날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앞으로는 이 민감한 질문에도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 윤지영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아마 자, 윤석열 전 총장 그제저 대권 도전 선언 이후에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아서요. 많은 정치부 기자들과 첫 대면을 했는데 여러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부분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어제 이제 국회 방문했던 모습 저희도 잠깐 전해줬잖아요. 네. 어제 보니까 정치부 기자들 만나는 모습 그렇게 크게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먹 인사 나눴는데요. 네.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예. 여기 한번 요새 악수는 안 된다며. 네, 아유, 좋습니다. 네네. 네, 보시면 이 오른손으로 명함을 받아서 왼손에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정작 본인 명함은 주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 명함은 만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윤 전 총장 각 언론사가 모여있는 부스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돌았는데요. 바로 이 지역 주재 기자실이 있는 이곳에 가서는 좀 특이한 발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도성에서 한 600년가량 500년 넘게 사셨으니까. 논산에서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때 이제 학교 다닌다고 공주를 받고 하니까 뭐 저희 피는 뭐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이 거기서 500년 이상 살았으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도 언제 오시려고? 무슨 좋아하시는데? 강원도요? 이제 또 가야죠. 조만간. 5월 말에 갔는데 또 자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고맙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대선을 위해서는 지역 민심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윤 전 총장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조부와 부친은 모두 충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 언론사를 찾아서는 내 피는 충남이다라고 네. 강조를 해서 이 지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강원 지역 언론사 부스에서는 강원도 자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습, 뭐 이미 반은 정치인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부상한 것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추연 갈등 뭐 이때 아닌가요? 세계일보가 지난해 1월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이 당시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지지율 보면 10.8%, 당시 2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렇게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 주자 반열에 올려놓은 이 세계일보 부스에 가서는 뭐라고 했는지 그 멘트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한 기자가 윤 전 총장님을 작년 여론조사에 넣었다가 고생했다. 주위에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겠죠. 그랬더니 윤 전 총장 여기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말이죠. 아,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게 이 여론조사 때문에 왔다 이 얘기군요. 자, 어제 보니까 이 언론사 부스를 한 30분 정도 돌았다고 해요. 이 기자들과의 스킨십, 지상 과제였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어제뿐만 아니라 그제 이 기자회견에서도 기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그럼 내가 우리 대변인하고 협의해서 직접 드릴 수 있는 거는 하고 우리 대변인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미안해요. 편한 거 받아서. 좀 너무한 들어가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가 잘 부탁해. 퍼펙트 아주 뭐 퍼펙트 때문에 산불을 못 하겠어. 아까 인사 못 드리고 인사 좀 드려. 그래, 가자. 네, 산책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정말로 전화와 문자를 잘 안 받는데 그 부분도 좀 본인이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 산책을 못 하겠다고 한 건지 이거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9일 서초동 공원에서의 모습이고, 지난 23일 반포 한강공원, 또 지난 27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산책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모두 같은 언론사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이걸 윤 전 총장도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맥이 길었기 때문에 네. 이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가장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이 전원 정치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랬죠. 그래서인지 윤 전 총장 측이 어제 오전 언론사 행사를 이렇게 참석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초청받아서 개인적으로 간 일정이었다고 설명을 했고, 대선 주자로서 잡은 첫 일정은 이 국회 기자실 방문이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그런 만큼 전면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 첫 일정으로 보여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 일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요? 네, 어제 국회 기자실 방문 이후에 윤 전 총장이 짤막한 인사말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넥타이는 글쎄 뭐 이것도 푸른색이었나?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를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양해를 했습니다.
총장님, 이동훈 대변인은 경질이 맞나요? 경질이 맞을까요? 네, 보신 것처럼 준비한 인사말도 잘했고 또 넥타이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온 거다 이렇게 호방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문제는 그 이후에 기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공식 일정 첫날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앞으로는 이 민감한 질문에도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 윤지영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아마 속 시원한 답변 이 부분들 많은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가장 화제가 된 거 바로 이렇게 고개를 여기저기 움직이는 이 모습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윤 전 총장이 방송사 인터뷰에 나서서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윤 전 총장 본인도 이거 잘 알고 있던가요? 네, 윤 전 총장도 그건 좀 고쳐야겠더라 라면서 순순히 인정을 했는데요. 그 모습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제가 좀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그리고 고개를 너무 좌우로 많이 돌리더라 하는 지금도 좀 돌리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무슨 연설 같은 걸 하는 동영상을 보면은 좀 고개를 많이 그 좌우로 돌리는 것 같아서 주의를 많이 했는데 또 이게 몇 달 만에 처음 하니까 좀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군요. 네. 네, 지금 보시면 내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가 뭐 검찰총장, 지검장을 할 때도 연설을 하면 좀 고개를 많이 돌리더라.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좀 주의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좀 긴장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의 비판의 목소리 도리도리 윤 이 얘기를 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좀 너무 표정이 굳어 있고 고개를 너무 좌우로 많이 돌린다고 하더라라는 이 전언도 그대로 다 듣고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고개를 많이 움직이는 걸 알고 있었군요. 자, 그리고 이동석 기자.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면서 SNS 개설을 했는데 또 개설했다가 폐쇄가 됐다가 또 개설됐다 폐쇄했다 그랬잖아요. 어제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열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SNS가 공식 오픈을 완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 같은데요. 최근 SNS 활동에 돌입한 윤 전 총장. 알고 보면 웃음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전원 정치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부드러운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윤 전 총장은 언제든지 어떤 얘기라도 좋다면서 마음을 다해 여러분과 대화하겠다며 SNS 오픈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페이스북을 넘어서 틱톡 그리고 요즘 대세인 영상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다가갈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SNS 이제 개설했으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시물은 없던가요? 네, 특별히 눈에 띄는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바로 고인이 돼버린 노명래 소방관님을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린 건데요. 윤 전 총장은 오늘 우리는 소중한 청년을 잃었다면서요.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끝으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 노명래 소방사는 지난달 29일 울산 상가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부상을 입었는데요. 치료 중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현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소 의원님.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방송 뉴스에도 출연을 하고 이렇게 SNS를 하면서 본인이 웃는 사진도 올리고 이런 본인 생각도 이제 정리해서 올리고 이제 더 이상 전원 정치 없다 이런 선언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그동안 워낙 전원 정치다, 뭐 윤차차다 여러 가지 어쨌든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제 커진 상황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전 총장 스스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SNS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 부분은 윤 전 총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그런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위기 요소가 있는 거죠. 윤 전 총장은 그동안에 계속 검찰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그랬죠. 그리고 관료였기 때문에 어쨌든 정제된 틀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광야이고 많은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질문들 자체도 어떤 정제된 질문보다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질문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이제 그 넥타이 얘기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주변 참모들의 이 조언, 조력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과 만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현재의 바탕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통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이것을 빈틈없이 어떻게 하면 잘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아마 그런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낮 시간에 가장 많이 보는 저희 프레스룸에도 윤 전 총장 한번 출연해 주셔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 전 총장 발언 한번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윤 전 총장 그전에 뭐 엑스파일 문제라든지 뭐 가족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 이제 방송 뉴스에서 언급이 좀 있었던가요? 네, 어제 이 방송 인터뷰에서도 진행자가 이 엑스파일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돌아다니는 소문 갖고 대응할 수 없는 건데 국가기관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래서 입장을 냈다라면서 뭐 기존 입장으로 좀 봐달라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 기존 입장은 뭔가 좀 궁금하죠. 이 기존 입장 출마 선언 전에 입장문의 형식으로 이 엑스파일 등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 전혀 아니다 부인을 하기도 했었고 그제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는데 이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가 없는 마타도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이 엑스파일로 공격하는 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주체요? 네, 이 처가랑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진영하고 손을 잡고 한 8, 9년을 계속 사이버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왜 이런 의혹들이 도는지 나도 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본인에 대한 이 수사 중인 의혹에 대해서도 한 얘기가 뭐가 있었다면 벌써 날 징계하고 내치지 않았겠는가. 이 징계 위에 올라간 징계 사안에도 없었는데 이후에 내가 사표를 낼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왜 아무것도 안 한 거냐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자, 어제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도 본인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죠. 저희도 어제 그 부분 전해드렸는데요. 자, 윤지용 기자. 네. 이 해명을 듣고서 여당 쪽에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의 부인 문제, 또 장모 문제가 최대 아킬러스건으로 꼽혀왔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부인이 굉장히 빨리 노출되기를 내심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배우자가 이렇게 빨리 등판한 후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와서 또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요. 글쎄요,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요. 그 여러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명을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언론을 잘 아는 분들의 판단은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 직접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판단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이 김건희 씨가 직접 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줄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기가 막히다. 그리고 줄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윤호중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오히려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전 국민이 알게 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라면서 이 굉장히 불리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이 과거 안철수 대표 MB 아바타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라면서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해서 대패를 자초한 것과 같다는 건데요. 윤석열 부인이 줄리를 언급한 건 하책 중에 하책이라면서 사람들은 앞으로 줄리를 찾아 삼천리를 떠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럼 야권 반응은 어때요? 네, 여권에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야권에서도 당연히 걱정을 하는 사람들 있겠죠. 대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걱정을 하는 건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부인이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응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응대를 했을까? 아마 엄청 억울했나 보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는 진짜 이것도 조언인데요. 예. 그 응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뭐 커지죠. 진짜 커져버리잖아요. 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나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는 정치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힘으로 물꼬를 터버렸으니까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집요하게 검증을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대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그걸 갖다가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과연 윤 총장한테 무슨 덕이 되겠느냐. 공개되는 것 보고 잘못 판단했다. 네, 이 정미경 최고위원 응대하지 말았어야 됐다. 응대를 하면 할수록 더 논란이 커지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홍준표 의원은 대응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본인이 해명을 하면서 이 의혹이 일반화돼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집요하게 검증하려 들지 않겠느냐라면서 잘못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김건희 씨 해명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을 쭉 들어봤는데 소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 김건희 씨의 해명 악수인가요? 아까 홍준표 의원의 판단 분석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악수입니다, 악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뭐 전혀 지금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시기고요. 오히려 이제 하나의 판을 그냥 깔아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카톡 등등을 통해서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돌기는 했지만 공론장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게 막 떠돌아다니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면 상당히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혹 자체의 흐름을 그대로 이제 기정사실화돼 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럴 때 나서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도 이제 어떤 싸움을 할 때 상대가 전투를 할 때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정거리에 안 들어왔는데 총을 쏴버리면 상대한테 우리의 위치가 노출이 돼버려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15m 앞에 왔을 때 쏴야 정확하게 상대를 꼬꾸라뜨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이 의혹 제기가 일정한 수준에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는 의혹 제기 자체가 공론화도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냥 추미애 전 장관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냥 그 줄리란 얘기를 들어봤냐, 들어본 적이 있다. 그 하나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을까 저도 참 궁금한데 어쨌든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 전 총장 측에 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왕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의혹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여러 제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었다라는 이런 정치권 반응에 좀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리고요, 윤석열 전 총장 하면은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추윤 갈등 아니겠어요? 이 추윤 갈등 관련해서 어제 방송사 인터뷰에서 혹시 언급이 있었나요? 네, 윤석열 전 총장 그동안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윤 갈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일단 갈등이 아니라고 밝힌 윤 전 총장. 갈등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마음대로 한 거지 제가 그분을 공격한 적은 없다면서 명확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을 부당하게 방해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요. 갈등에 대한 책임을 추 전 장관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는데요. 그동안 추 전 장관의 공세에 할 말이 엄청 많은 듯이 저는 그냥 제 일만 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추윤 갈등은 갈등이 아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우리 둘이 갈등을 겪은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그럼 반대로 추미애 전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부쩍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을 키운 것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 직접 뭐라고 언급했는지 들어보시죠.
그건 뭐 비판답지 않은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라 할 수 있죠. 현재도 정치를 한다는 분들은 언론을 적으로 돌려놓고 검찰을 적으로 돌려놓고 개인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면서 하기 좋은 말이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웠다. 네, 제가 키운 윤석열 제가 잡겠습니다. 자신감이 좀 내비쳐지는 발언처럼 들리셨나요? 이 추미애 전 장관, 그 추미애가 1등 공신이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1등 공신이다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건 비판답지 않은 하나의 프레임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내가 키운 윤석열 내가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그제에 있었던 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 복장을 터뜨리는, 국민의 복장을 찌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그전에 이제 옆에서 보던 이낙연 전 대표요. 네. 오늘 보니까 이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윤 전 총장의 역사 인식이 대단히 얕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만났을 때 추미애 후보가 애태웠을 것이라면서 좀 공감을 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소 의원님, 이제 대권 레이스는 시작이 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계속해서 윤 전 총장을 이제 거론을 해요. 혹시 이 대권 레이스 과정에서 제2의 추현 갈등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렇게 현재 경선 국면에서 나름 성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봐야죠.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윤석열을 잡을 사람은 나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면서 친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고 그 지지가 일정하게 저는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추 전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좀 같이 숨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해서 계속 강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친문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신의 지지층으로 그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은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나름 좀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가? 저는 별로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간 문제예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건 검찰총장이 있을 때 장관과의 갈등의 문제지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서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추미애 전 장관과의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면서 추미애 윤석열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추 전 장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윤 전 총장에게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응이 너무 그걸 정색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대응으로 저는 갈 때는 이미 지났다. 그 국면은 다 지나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그 부분은 가볍게 넘기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그런 얘기를 또 자꾸 해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과거라는 이 추윤 갈등에 묶여가지고는 별로 저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갈등 관계를 계속 부각시켜야 본인한테 득이 되는 거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대응하는 게 본인한테는 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추윤 갈등과 더불어서요. 당시에 조국 사태도 상당히 조명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었죠.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가 한마디 나왔습니다. 김원미 기자. 청와대 대변인 했었던 김의겸 의원이 이거 조국 사태 관련해서 오늘 무슨 폭로 뭐 이런 걸 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일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의겸 의원이 이제 본인이 대변인일 당시 이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던 그 내정 단계에서였던 그 국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다라면서 당시에 이 SNS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나쁜 사람이다, 조국만 도려내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그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이 아니다. 내가 수사 착수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아니고 내가 뭐 누구만 도려내겠다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사모펀드를 운운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얘기는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전면 부인한 건데 그러니까 이 김의겸 의원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읍소하는 형태였어요. 읍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을 좀 독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네, 조국 나쁜 놈이다. 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 조국 전 장관 집에 대해서도 또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 청와대 수석들이 경로를 했어요. 경로를 하면서 도대체 뭐냐? 이거 이미 조국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거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조국만 잘라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네, 지금 이 김의겸 의원의 말을 좀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일 당시에 내가 대통령을 독대하겠다. 그래서 이 조국 당시 내정자는 이 나쁜 사람이고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대통령한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조 전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당시 수석들이 굉장히 경로하면서 이거 대통령 인사권인데 이걸 좀 흔들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진행자가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 착수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의 말은 그러면 이 시기에 방점이 있는 거냐?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냐라고 다시 한번 이 김의겸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김 의원이 말하길 내가 그 얘기를 내 SNS에 처음 썼을 때 난 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 근데 본인이 이 수사 착수 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면서 본인이 뭔가 이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받아쳤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지난번에 이제 출사표 던질 때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이틀 이제 지났어요. 좀 변화가 좀 있어요. 네, 사실 출마 선언 당일에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뭐 가타부타 명확하게 답을 내놓진 않겠죠. 네. 다만 좀 뉘앙스의 차이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뉘앙스요? 네, 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입당하는 건지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입당보단 정권 교체가 더 우선이다. 이 정권 교체에 필요하다면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도 있고 입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 교체에 필요하다면이랑 이 전제를 일단 깔고 얘기하면서 입당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다. 연대한다는 거는 입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3지대에 있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럴 수도 있죠. 이 출마 선언 당일의 발언을 한번 보면 이 국민의힘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뜻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입당 문제는 태산처럼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 기존 입장이랑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좀 더 발언이 좀 구체화된 것 같은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지만 벌써 몇 달째 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좀 yes or no 이렇게 딱 부러지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간 보는 거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이 비판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일간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카드 7장 중에서 4개만 보여주고 3개를 좀 감추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밀당,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 보통 연인 사이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렇죠. 이 밀고 당기기 하는 게, 밀고 당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날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면서 나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간성열이 아니다. 입당 문제는 실제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네, 일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서두를 게 없다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은 저희와 함께 갈 거라고 본다면서요. 윤 전 총장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입당이 늦어지는 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밀당은 강하지 않게 하는 형태로 지켜보겠다며 살짝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윤 전 총장이 직접 필요하다면 입당할 수도 있다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요. 윤 전 총장도 사실상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로 국민의힘은 현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자체 버스가 출발할 수 있는 등 제1야당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 의원님 짧게 이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내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윤 전 총장이 일단 권력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 약탈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존 국민의힘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 확장성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새로움 그리고 감동 이런 부분에서는 메시지의 힘이 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관리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윤 전 총장의 어떤 참모진의 보강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민심의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국민의힘의 입당 문제를 좀 7월 말 8월 초쯤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새로움은 또 언제 나올지 그 부분도 관심입니다.